전반적으로 수면 부족 상태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수면 부족을 계속 만들다가 주말에 기절, 다음날 어떻게 돼요? 머리가 멍하거든요. 나중에는 수면 부족이 심해지면 암 발생에 대한 데이터는 워낙 많이 나와 있어요. 누우면 나는 잘 자, 그런 분들 중에서 수면 부족 환자들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깼을 때 컨디션이 너무 좋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난 내 몸 내 거니까 잘 알아. 몰라요, 잘. 그래서 잠을 더 잘 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잠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안녕하세요. 건강구조대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철희입니다. 이게 수면을 4시간만 주무시는 분들 보면 자꾸 아픕니다. 본인이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연결고리를 잘 못 잡는 거죠. 4시간만 자서 나는 괜찮은데요? 근데 실제로 보면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 게 수면 부족이면 심해지거든요. 실제로도 암 발생에 대한 데이터는 워낙 많이 나와 있어요. 30% 더 생긴다, 아니면 어떤 데이터는 60% 더 생긴다, 아니면은 감기나 뭐 비염이라든지, 아니면 목 자주 아파요, 어디가 자꾸 불편해요. 심지어 우리 코 막히는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도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피곤하면 코가 붓거든요. 저희가 코가 왜 부어요? 그러면 피곤해도 붓고요. 코를 풀어도 불어요. 그러면 정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수면 시간이 길어지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염증 반응도 줄어들고, 염증 반응을 줄이면 암 발생이라든지 심지어 기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4시간만 주무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2시간만 더 주무셔 보세요. 일주일만. 그러면 본인이 몸으로 느끼는 실제로 뭔가 체감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도 진료를 보다 보면 한국 사람들은 성인이나 노인 아니면 소아를 막론하고 전반적으로 수면 부족 상태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출퇴근 시간이 길고 다음에 야간에 늦게까지 근무하는 영향도 있을 거고, 그래서 대부분 다 7시간 정도의 수면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자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옛날부터 저희는 수면 부족 상태를 끌고 가는 걸 미덕으로 봤어요. 옛날에 되게 유명한 정약용이라든지 이제 그런 학자 같은 분들도 4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았다. 아니면 뭐 서울대학교 간 인터뷰를 해보면 굉장히 적게 자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기는 성공했다. 이런 것들을 약간 미덕처럼 여겼지만 실제로는 그게 몸에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거죠. 대부분 다 이제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7시간 넘어야 됩니다. 저는 7시간 반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깨는 시간이 있잖아요. 내가 5시에 깨. 그러면 10시나 9시 반에 자야 돼요. 근데 내가 6시에 깨.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자서 일주일만 생활해보면 뭔가 바뀔 거다. 근데 7시간 반을 안 자면 어떻게 되느냐? 하지만 집중력도 떨어지고 졸리기도 하고, 심지어 피곤한 상태를 끌고 가다 보면 우리가 졸리면 막 짜증나잖아요. 뭔가 기분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수면 시간에 대한 목표치는 7시간 반이지만 사람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고 그 정도로 맞춰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암 발생도 늘린다, 교통사고 발생 비율도 늘어난다. 실제로도 이제 저희가 수면 부족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교통사고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거든요. 나는 보니까 졸음운전을 해. 그런 분들은 본인의 수면 시간을 다시 한번 챙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수면 부족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몰라요. 왜냐하면 계속 그랬기 때문에 나는 원래 피곤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저도 처음에 출퇴근 시간이 좀 길 때 점심 먹고 항상 잤거든요. 근데 자면 너무 좋은 거예요. 오후에 근무할 때 컨디션도 좋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낮잠을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낮잠에 자꾸 집중을 했죠. 제가 수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첫 장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5살 이후에 낮잠을 자는 건 비정상이다 라고 딱 정확히 명문화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지? 봤더니 어릴 때는 낮잠을 자기 시작하다가 그게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게 5세 이후에는 낮잠이 비정상이라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 라고 생각을 했더니 수면이 부족한 거였죠. 그래서 수면 시간을 1시간 정도 늘리고 나서 그때부터는 점심 먹고 나서도 졸리지 않았어요. 실제로는 본인은 잘 몰라요. 계속 그렇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나는 그러고 보니까 중간에 낮잠을 자꾸 자고 피곤한 게 심한 것 같아 라는 느낌이 있는 분들은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수면 쪽을 한번 되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젊은 분들보다 보통 이제 나이가 많으신 노인분들한테 많이 보이는데 집에 할 게 없으니까 누워 있는 거예요. 나는 11시간 누워 있어요. 9시간 누워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수면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오래 누워있으면 잘 잘 것 같은데 실제로는 중간에 효율이 떨어지니까 중간에 잘 깨기도 하고, 다음에 자도 뭔가 몸이 찌뿌둥하고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주말에 작정하고 많이 자보면 다음날 어떻게 돼요? 머리가 멍하거든요. 그 상태가 되게 오래 갑니다.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수면은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한 건 패턴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깨고, 그리고 일정한 시간에 해를 맞는 거죠. 해를 맞아야 이 몸이 낮과 밤을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이 패턴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더 중요한 건 아침에 깨는 시간에 대한 패턴들. 그리고 여기서 7시간 정도 전에 누워서 자고 빠져나오고 낮에 해보고 적당히 활동하고 운동하고, 그래야지 야간에 또 멜라토닌 같은 게 나오면서 수면으로 끌고 들어오거든요. 이런 패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따라잡기 수면이라고 하죠. 수면 부족을 계속 만들다가 주말에 기절,
그리고 쭉 자다가 깨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몸을 피곤한 상태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건강에 좋을 리가 없어요.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 야간에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난 12시 전에 못 자요. 아침엔 5시에 깨야 돼요. 출근하면 수면 부족.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몸을 혹사시키면서 끌고 가다가 주말에 기절. 근데 이거는 몸에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따라잡기 수면을 안 하는 평일날에 충분한 수면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지만 어쩔 수 없으면 그거라도 택해야 되죠. 만약에 따라잡기 수면을 한다면 적어도 집은 굉장히 어두워야 됩니다. 약간 아침에도 해를 맞지 않게 깜깜한 상태로 조금 더 충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게. 그래서 좋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으면 불필요하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게 여러 가지 수면 형태 보면은 수면 관련된 검색을 저도 놀란 게 뭐 이름을 붙여요. 무슨 수면법. 뭐 그렇게 해서 2시간 자고 깨 있고 2시간 자고 깨 있고 그런 수면법들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문제는 무조건 손해입니다. 이거는 이런 사람들을 평균적으로 다 조사를 해봤더니 수면 부족 상태로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잠을 보통 시작을 하는 게 수면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 잠이 시작이 되잖아요. 욕구를 한번 깎아 먹었는데 실제로 회복을 많이 되지는 못하는 거죠. 우리가 수면 사이클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수면 사이클이 한 4번, 5번 돌아가면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그 한 사이클 1시간 반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1시간 반 자고 깨 있다가 다시 또 1시간 반 자고 깨 있고 이걸 반복하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잠을 자게 되면 수면에 대한 욕구가 뚝 떨어져요. 그럼 그 다음 수면 때 수면 욕구가 많지 않죠. 그러면 얕게 자거나 잘 못 잡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계속 이제 쪼개서 자면 수면 부족 상태에서 엄청 피곤한 상태를 끌고 가면 잘 자겠죠. 근데 이렇게 자는 거는 결국 전체적으로는 수면 시간 자체가 줄기 때문에 몸이 회복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면증에 대한 치료는 2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한 가지는 약물 치료, 약을 먹어서 재웁니다. 또 한 가지는 인지행동 치료라고 CBTI라고 하는데 보통은 약을 먹어서 좋은 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 뭔가 설명을 했는데 생각을 바꿔서 수면을 바꾸겠다라는 건데 이쪽이 좀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약을 먹고 자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단 수면무호흡 같은 질환이 없으면. 수면무호흡이 있는 분들한테 약을 쓰게 되면 실제로는 코를 골고 자고 있는데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못 자요. 잘 자는데도 본인은 안 잤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 약을 일단 끊고 수면 검사를 해봐야 될 거고 보통 인지를 바꾼다고 하는 건 결국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지행동 치료에는 수면에 대한 무관심하게 하는 거 뭔가 침대에서는 잠자고 뭐 그런 활동 빼고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자기 전에 누워있지 말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2가지 치료가 대표적이긴 하고요. 양이 쉽이잖아요. 영어 슬립이고 약간 저희 소변 마려울 때 쉬하라고 하는 거 비슷해서 양 세는 거는 당연히 도움은 안 되고요. 아마 그냥 재밌게 그냥 하려고 한 거고 우리는 우리 몸을 저도 그렇지만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저희가 수면 검사를 많이 하다 보면 밤새 코를 골았어요. 밤새. 근데 와서 소리 질러요. 내가 밤새 못 잤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해줘? 제가 코 곤 걸 보여줘요. 나 안 잤는데? 나 눈 뜨고 있었어. 안 잤어. 자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본인이 모른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TV 보다가 옆 사람이 코를 골았어요. 막 깨우면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안 잤어. 근데 드라마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것처럼 자거든요. 그래서 수면을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잘 모르고 막 일주일을 못 잤어요, 내가. 한 잠도 못 잤어요. 그런 분들 검사해보면 잘 자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무관심해지라고 얘기하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난 내 몸을 내 거니까 잘 알아. 몰라요, 잘. 집에서 한번 보시면 돼요. 편하게 입을 벌리고 힘주시면 안 돼요. 편하게 입을 벌리거나 아니면 혀를 길게 내민 상태에서. 근데 힘주지 않았을 때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입을 벌렸는데 목젖이 안 보여. 그러면 일단은 불리합니다. 고위험군이죠. 젊은 여성분들은 안 보여도 무호흡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남성분들은 그렇지는 않고. 그래서 내가 봤더니 목젖이 안 보여 라고 하면 이거 수면무호흡이 있을 가능성이 있나 보네 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왜 목젖이 안 보이냐? 혀가 두껍거든요. 이것도 나는 몰라요. 원래 그랬으니까. 근데 목젖 위치도 낮고 그러다 보면 잠이 들면 얘가 이렇게 처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옆으로 자는 게 편한 사람이야. 맞을까요? 안 맞아요. 원래 사람은 똑바로 자는 게 편해요. 옆으로 자면 뭐 어때요? 불편하죠. 어깨가 몸무게를 다 받아야 되잖아요. 특히나 우리가 50견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어깨가 몸무게를 받으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안 좋겠죠, 어깨. 옆으로 자는 게 편한 거는 거짓말입니다. 그걸 규정하면 물론 허리가 아파서 그러시는 분들 제외하고요. 똑바로 못 자기 때문에 옆으로 자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러고 보니까 나 옆으로 자고 있어. 엎드려서 자. 아니면 심지어 심한 분들은 앉아서도 자거든요. 그런 수면 자세를 취하는 분들은 입을 벌려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난 몰랐는데 혀가 되게 큰가 보네 내가. 그러면 옆으로 수면 자세를 취하면 수면을 좀 깨트리는, 불편하니까 똑바로 자겠죠. 또 누우면 숨을 못 쉬고 또 옆으로 자고 뒤척임이 심한 분들도 대부분은 수면 무호흡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덜 골기는 하죠. 왜냐하면 혀가 눌리는 걸 이렇게 걷어내면 숨 쉬는 길이 좀 생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옆으로 계속은 못 자요. 그러다 보면 똑바로 자면 숨을 또 못 쉬고 또 옆으로 자야 되고 계속 뒤척이면 깨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옆으로 주무시는 분들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어요. 내가 왜 옆으로 자나? 똑바로 못 자서 옆으로 잘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되게 패턴화가 돼야 돼요. 수면은 패턴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면 시계를 맞추기 위해서 낮에 활동하는 거죠. 낮 시간 동안에 해를 보고 적당히 운동하고 다음에 밤에 잠이 들기 전에 우리가 멜라토닌 직구해서 사서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멜라토닌은 원래 정상적으로 해를 받으면 나오는 물질이에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분비량이 좀 줄어드는 경우들도 있지만 해를 받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죠. 해를 받고 밤에 잠자기 전에 어둡게 우리가 블루라이트 보면 핸드폰 같은 게 누리끼리해지잖아요. 밝으면 잠이 당연히 시작이 안 되겠죠. 그래서 잠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는 어둡게 해놓고 침대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누워서 시계 보지 말고 알람으로만 빠져나오는 핸드폰이 멀리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알람이 울릴 때까지 누워서 핸드폰하고는 이제 빠이빠이 하는 거죠. 잠자기 전에 핸드폰 같은 거 좀 적게 보시고 쇼츠 같은 거. 근데 내가 만약에 잘 자. 그러면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나는 핸드폰 보다가 잘 자고 나 잘 깨고 문제가 없어요. 그럼 뭔가를 가다듬을 필요는 없지만 뭔가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이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는 있고 멜라토닌은 실제로는 드셔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직구에서 사는 멜라토닌은 되게 작용 시간이 짧습니다. 한국에는 안 팔아요. 근데 병원에서 한국에 처방받죠. 걔는 작용 시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치료 목적으로는 사실 서방형 제제 멜라토닌이 좀 더 효과가 있는 거고 만약에 먹어서 편하다. 그럼 먹어도 괜찮아요. 아까 얘기했죠. 해를 받으면 멜라토닌이 분비된다. 원래 이걸로 하는 게 더 나은 거고 멜라토닌을 먹게 되면 또 하는 효과는 뭐냐면 수면 시간이 당겨집니다. 우리가 해는 수면 시간을 밀고요. 멜라토닌은 당기거든요. 먹다 보면 자꾸 좀 더 빨리 자야 되는. 그래서 멜라토닌을 먹는 거는 괜찮지만 뭐 필요하다면 평생 먹을 필요는 없겠죠. 꼭 먹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맹인, 빛을 감지 못하는,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 중에서 절반은 빛을 못 보거든요. 그리고 또 요양병원에 들어가 있는 분들, 직사광선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얘기하죠. 낮에 등 다 켜놓잖아요. 실제로 실내 등은 그렇게 밝지 않아요. 뭔가 수면 사이클이 이상해. 뭔가 요양병원에 가 계시는데 잠을 잘 못 자. 그럼 멜라토닌을 한번 먹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햇빛을 못 보다 보면 수면 주기가 24시간이 아니거든요. 안 맞아요. 실제로 수면 주기하고 생체 수면 주기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불편하면 그런 분들은 멜라토닌을 먹을 수 있다. 나이가 들면 정상적인 수면의 변화가 있어요. 젊었을 때는 누구나 눈 감으면 아침이잖아요. 근데 내가 언젠가부터 나이 드는데 자꾸 중간에 깨요. 한 번 깨더니 두 번 깨고 다음날 피곤했어. 그랬더니 잠을 더 잘 자야 될 것 같아. 이게 반복되다 보면 더 못 자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한두 번 깨거나 화장실에 가기 시작하는 건 어느 정도는 정상적인 거다. 라고 일단은 거기서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난 한 번에 자야 돼. 그런 분들은 일부러 수면 부족을 만들어요. 누우면 나는 잘 자. 그런 분들 중에서 수면 부족 환자들 되게 많거든요. 5시간만 자면서 난 머리 대면 자. 근데 항상 조금 자는 거죠. 그래서 안 깨고 잘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아침에 깼을 때 컨디션이 너무 좋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느 단계 수면 구조에서 빠져나왔느냐에 따라서 개운하기도 하고 개운하지 않기도 해요. 가끔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새벽 2시야. 깼는데 너무 말똥말똥해요. 내가 몸 회복을 다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죠. 얕은 수면에서 빠져나와서 말똥말똥한 거지 그게 회복이 다 된 게 아니라서 보통은 한 번에 쭉 자려고 하지 않는 게 좋고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아침에 깼을 때 내 몸 상태를 체크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거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자꾸 수면에 무관심해지는 게 낫습니다. 중간에 깨도 그냥 그 정도는 괜찮아 라고 이제 자꾸 넘겨주는 게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는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청소년들을 보면 집에 부모님이 안 계실 때 풀어놓으면 애들이 새벽 3시에 자요. 그 점심에 깹니다. 그러니까 수면 주기가 밀리는 거죠, 뒤로. 그래서 약간 올빼미처럼 게임방도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최대한 늦게 잤다가 점심에 깨는 이런 패턴이었다가 나이가 들수록 얘네가 점점 당겨져요. 당겨져서 어떤 분들은 새벽 5시에 눈이 딱 떠지죠. 저도 알람 안 맞춰도 7시 반이면 눈이 딱 떠져요. 그래서 수면 시기가 좀 당겨지는 거죠. 근데 요 수면 시계에 미치는 인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나이가 있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수면이 좀 빨라진다. 그래서 빨리 깨는 게 좋은 분들은 당연히 빨리 자는 게 편해요. 나는 원래 12시에 잤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9시 되면 졸려. 9시에 자는 게 더 맞다는 거죠. 9시에 자서 7시간 뒤에 알람 맞춰놓고 빠져나오는 이 패턴이 좀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뭔가 아침의 활동을 좀 더 늘리는 패턴으로 하는 게 좋고 나는 근데 당겨지는 게 싫어 라고 하는 분들은 해를 좀 늦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농사 일하시는 분들 보면 아침에 나가서 일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해를 맞아갖고 점점 빨라져서 보면 막 새벽 4시에 깨요. 8시에 자고. 나는 빨라지는 게 근데 싫어. 그런 분들은 우리가 해를 맞는 걸로 생체 시계를 설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나가면 시계가 바뀌잖아요. 바뀌는 데 일주일 걸려요. 근데 그 시기에 가장 강력한 인자를 주는 게 해입니다. 외국 나갔을 때 만약에 내가 해를 안 보고 살았어. 그럼 시계가 안 바뀔 거예요. 우리가 몸에 뭐 GPS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해를 몇 시에 받았느냐에 따라서 나주를 인식하고요. 밤에 수면 시간을 설정하게 되는데 나는 빨리 자는 게 싫으면 해를 약간 늦게 받아야 돼요. 집에 암막 커튼 같은 거 좀 잘 해놓고 활동을 늦게 시작하면 아마 좀 더 늦게 주무실 수 있게 될 거고 상관없으면 그냥 그런 거는 필요하지는 않겠죠. 보통은 이제 수면 패턴은 요즘에 수면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많이들 알려졌는데 수면이 시작되면 비렘 수면이라고 1, 2, 3단계 수면으로 들어갔다가 렘 수면으로 빠집니다. 꿈꾸는 수면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게 한 4번 내지 5번을 반복을 해요. 근데 요게 나이 들수록 이제 깊은 수면은 좀 줄고 렘 수면도 줄고 그러면서 좀 얕아지는 패턴으로 가게 되죠. 그게 이제 나이가 들수록 어떤 변화가 있다는 거는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거기서 일단 수면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병원에 딱 기가 막히게 찾아오는 나이대 여성분들이 있어요. 49세, 50, 51, 2. 딱 거기서 되게 많이 오시는데 그 이유가 그 나이 때 여성 호르몬이 갑자기 쭉 떨어지죠. 떨어지면 그게 여러 가지 없던 증상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근육의 탄력성이 좀 떨어집니다. 근육의 탄력이 떨어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수면 무호흡증이 생깁니다. 본인은 잘 몰라요. 보통 이제 따로 자거나 아니면 잠자고 있을 때 생기는 일이다 보니까 수면 무호흡이 생기면서 얘가 불면증을 끌고 들어옵니다. 못 자니까 혀가 숨쉬기 위해서 뒤척이거든요. 그러면 깨요. 근데 나는 중간에 깼는데 다시 잠을 들어갔는데 또 숨을 못 쉬는 거죠. 본인은 몰라요. 실제로 그 나이 때 생기는 불면증의 80% 정도는 수면 무호흡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치료하면 불면증이 좋아지는 것들이 있어서 나이가 들면서 정상적인 변화도 있지만 특히나 여성분들은 그 나이 때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하는 게 생길 수 있구나. 그럼 내가 알 수 있느냐? 잘 몰라요. 코를 고세요라고 하면 못 맞춰요, 잘. 나는 혼자 자니까 내가 듣기 전까지는 모르거든요. 심한 분들은 듣거든요. 근데 보통은 몰라서 갑자기 생긴 그 나이 때 불면증은 수면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꿈을 많이 꿔요. 꿈을 안 꿀까요, 사람이? 꿈은 다 꿔요. 근데 그걸 기억하고 기억하지 못하고의 그 정도의 차이지 실제로 우리가 수면 중에는 엄청나게 많은 꿈을 꿉니다. 내가 기억을 못하겠지만 그 중에는 3분의 1은 정상적인 거, 3분의 1은 허황적인 거. 안 일어났는데 일어난 것 같은 3분의 1은 기괴한 걸 이렇게 꾸거든요. 굉장히 약간 이상한 거죠. 근데 이거를 뭔가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면 꿈도 약간 컨텐츠가 안 좋아지기도 하고 수면이 깨지면서 기억을 많이 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걸 많이 찾아와요. 저 꿈을 너무 많이 꿔서 불편해요 라고 하면 수면 검사를 해봅니다. 실제로 이게 내가 꿈을 기억하고 있는 이유가 렘수면 때 꿈을 되게 많이 꾸거든요. 그때 문제는 근육이 제일 많이 처지는 구간이 렘수면이에요. 그때 깨면서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렘수면 때 뭔가 이벤트가 있나? 대표적으로 그게 수면 무호흡이죠. 그래서 꿈을 많이 꿔서 불편하면 검사해봤더니 무호흡이 있어. 그럼 걔를 치료하면 그거는 좋아집니다. 근데 만약에 검사해봤더니 정상이야. 근데 난 너무 불편해. 그러면 우리가 항우울제 계통의 약들이 렘수면을 줄이거든요. 그걸 먹어서 줄일 수 있는데 대부분 여쭤보면 그 정도로 불편하지는 않다. 그러면 꿈을 기억하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가 되고 아까 전에 깨는 거에 대해서 안 끼고 잘 필요 없어요. 우리가 젊은 사람의 수면과 나이 든 사람의 수면은 다릅니다. 그래서 깨는 거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자꾸 깨서 뭔가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줘 라고 하면 그때는 수면 검사 대상이 될 거고 정상적인 범주에 속하는 분들은 병원에 안 오시기 때문에 검사에서 무호흡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많이 깨는 분들을 검사해보면 수면 무호흡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그래서 병원에 갈 정도로 불편한데? 라고 하면 와서 수면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될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아침에 깼을 때 컨디션은 중요하지 않다. 근데 이 모든 얘기는 수면 부족 상태가 없는 상태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수면 부족 때문에 자꾸 집착하게 되고 이건 일단 없애야 돼요. 수면 부족은 7시간 이상 충분하게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 느낌으로 중간에 깨도 괜찮아. 깼을 때 시계 보지 말고 깼는데 3시야. 나 내일 엄청 바쁜데 빨리 자야 돼. 안 되죠 그러면 더 못 자요. 그래서 수면이 건강해지려면 굉장히 무관심해져야 돼요. 이게 자려고 하니까 괴로운 거지 누워있는 건 괴로운 게 아니거든요. 침대하고 나는 사이가 좋은 거예요 원래. 언젠가부터 침대에 누우면 괴로워해요. 그게 누워있는 게 어려운가요? 잠을 자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누우면 좋잖아요. 그 생각을 그냥 편안하게 나는 누워서 4시간, 5시간 정도는 침대에 누워있는 거는 할 수 있어. 그러다 보면 잠이 들어있는 거죠. 뭔가 수면을 시작하려고 안 하는 것과 뭔가 좀 침대하고의 내 사이를 좀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불편해 그래도. 그럼 나가서 물 한 잔 먹고 와서 편안하게 누워있는 거죠. 누워있으면 좋잖아요. 내가 집중할 건 몸에 힘 빼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실제로 우리가 몸이 엄청 피곤한 날 집에 오셔갖고 20분 정도 딱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20분 뒤에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약간 그런 거예요. 수면은 잠이 들어가야지 우리가 몸이 회복된다고 생각하지만 몸을 이완시키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면 몸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상태로 수면이 시작이 되는, 그래서 자꾸 이제 무관심해지고 하라는 이유가 그런 것들입니다. 책에는 이제 일기 쓰라고 돼 있는데 저도 안 쓰니까, 근데 그게 불편할 정도로 심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누우면 온갖 생각에 잠이 안 들어. 사실은 개를 수면으로 끌고 들어오는 좋지는 않아요.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집에서 낮 시간 동안에 한 번도 안 눕게 되면 처음에 누우면 느낌이 어떠세요? 굉장히 좋아요. 정말 침대하고 내 몸이 하나가 된 것 같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잠들기 전에 누워있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누우면 사실은 그 느낌을 강조해야 돼요. 난 걱정이 많아서 어쩔 수 없어. 근데 그게 만약에 본인의 의지대로 안 되면 뭔가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은 필요한 것 같아요. 일기 같은 거 써서 정리해 보든지, 나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야, 난 진짜 심해, 그럼 약 먹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기분을,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영어로는 디프레션이거든요. 몸이 깔아앉는 거죠. 수면 검사를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많이 보여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안 슬픈데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슬픈 게 아니죠. 한국말로 하다 보니까 우울증, 뭔가 울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실제로는 디프레션이 뭐냐? 그냥 깔아앉는 거죠. 나 일하기 싫고, 오늘 밥하기 싫고, 뭐 가치 없어 보이고. 실제로 저희 의사들도 좁은 진료실에 갇혀 있잖아요. 갇혀 있다 보니까 뭐 하는 거지 이게? 뭔가 자꾸 좀 일하기도 싫고 다 하기 싫어. 그게 딱 디프레션. 그래서 실제로도 생각해 봤더니 내가 이게 컨트롤하기 어려울 정도로 뭔가 좀 깔아앉아. 그러면 가까운 정신과에 가서 한번 상담 받아봐서, 꼭 약을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좀 전문의의 평가를 받아서 약을 쓰기 시작하면 무드가 굉장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가 해결이 되는 것도 있어서 그런 것도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먹고 자면 당연히 수면은 안 좋아요. 얘도 일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장 입장에서 보면 장도 좀 잠이 들면 편안하게 쉬어야 되는데 자꾸 얘는 못 자게 하고 일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안 좋겠죠, 당연히 얘도. 그러니까 수면에도 안 좋습니다. 수면 취할 때 정상수면으로 쭉 들어가야 되는데 뭔가 계속 얘는 일을 해야 되니까 사실은 당연히 좋지 않을 거고, 이게 저는 이비인후과다 보니까 역류 증상하고도 연관이 되게 많은데 위산 역류도 본인은 몰라요. 그냥 여기 가래 껴요. 캑 하면 잘 안 나오고 가래가 껴 있어요. 그런 분들 역류 환자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눕지 말라고 하잖아요. 안 좋으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당연히 밤에 먹는 패턴은 배고파도 좀 그때 끊어보고, 좀 저녁을 아니면 조금 더 드셔보시거나, 밤에 먹으면 당연히 수면에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몸 상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아침잠이 예전에 진짜 많았는데 걱정이 없어졌어요, 나이가 들면서.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좋아질 것 같은데 그거를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만약 나는 아침에 생활을 해야 되는데 뭔가 수면 시간을 당기는 거죠. 여행 가면 수면 시계가 바뀐다 그랬죠. 그게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을 거예요. 해를 몇 시에 받느냐. 그래서 해를 좀 더 빨리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대부분 직장인들이 출근하면 해를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첫 번째로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은 점심시간에는 가능한 한 밖에 나가서 해를 받아라. 그리고 학생들은 수면 시계가 뒤로 밀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애가 정신을 못 차려. 애들은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럼 가능하면 창가 자리에다 위치를 하면 좀 나을 거예요. 창가 자리에서 해를 좀 받을 수 있는, 약간 더 밝은데 앉아 있으면 수면 시계가 좀 당겨질 거고, 수면 시계를 당길 수 있는 또 하나 방법은 멜라토닌이 있다 그랬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안 좋아요. 먹으면 아침에 약간 멍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거에 진짜 민감해서 나이 드신 분들은 멜라토닌 먹고도 좀 난 자는 게 중요하지 아침엔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젊은 분들은 멜라토닌 먹어보면 실제로는 좀 불편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얘보다는 해를 받는 시간, 강도,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설정을 하는 게 물론 중요하고, 또 나오는 얘기죠. 수면 부족이면 못 깨요, 당연히. 얘를 없애야 돼요. 대부분 이게 더 많아요. 그래서 또 나오는 얘기지만 수면 부족은 없애야 된다라는 거죠. 수면 무호흡이 진짜 심한 분들은요, 코를 안 골아요. 막혀서 탁 이러고 1분 넘게 숨을 안 쉬어요. 그러다가 파. 실제로 수면무호흡 중증에서는 40%가 넘게 고혈압이 유발됩니다. 당뇨도 한 20% 생겨요. 그리고 비만하고 수면무호흡이 겹치면 그런 분들은 5년 생존율을 봐요. 암처럼 보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 코 고는 것 자체는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수면 검사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심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는 산소 포화도라고 하거든요. 원래 정상치가 한 96, 7 되는데 85 이하면, 우리 영화 보면은 막 난리 나는 띠띠띠띠 하는 거 있죠. 그게 85%거든요. 85 이하로 떨어지면 심한 거예요. 그렇죠? 병원 난리가 나니까.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30%대 들어옵니다. 몸에 절반 이상의 산소가 날아간다는 거죠. 제가 아까 그랬죠. 85% 이하면 되게 심한 거라고. 근데 그런 분들이 실제로 저희 수면 검사하면서 나 이제 건강에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으니까 종합적으로 검사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대장내시경을 받으러 가요. 수면으로. 그래서 어떤 환자분은 대장내시경을 하다가 산소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중환자실에 한 2주 정도 입원해 있다가 한참 뒤에 오셨어요. 게다가 저희가 비만한 분들이 있어요. 비만하고 수면 무호흡이 겹치면 이걸 비만 저환기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5년 생존율을 봅니다. 보통 BMI가 40이 넘어가면 되게 위험군이에요. 게다가 수면 무호흡까지 있어. 낮에 산소 포화도를 체크해 봤더니 몇 프로 이상 떨어져. 그런 분들은 5년 생존율을 봐요. 암처럼 보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분도 있고, 문제가 되는 거는 내가 모른다는 거죠. 천천히 심해지다 보니까 나는 잘 몰라. 그냥 못 자기만 해. 이 정도의 증상으로 생기기 때문에 본인은 잘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게 더 위험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인생의 한 3분의 1 수면을 취한다고 볼 수 있는데, 회복이 덜 되면 당연히 배터리가 완충이 안 된 거죠. 완충이 안 된 상태로 쓰면 많이 못 쓰겠죠. 아니면 쥐어짜면서 써야 되고, 당연히 건강상에도 능률상에도 악영향을 줄 겁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도, 실제로 수면무호흡이 심한 분들 외국에서는 대중교통 취업 제한시켜요. 그리고 미국 노동부에서 조사했는데, 트럭 회사에서 코 고는 걸 방치했더니, 그러니까 수면무호흡이 있는 사람 방치하고 있는 사람 치료하고 했더니 사회적 비용이 3배 차이가 납니다. 사고율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수면무호흡이 있어서 졸음운전 때문에 사망률이 증가하는구나. 실제로 그런 건 데이터가 있습니다. 코를 골다 보면 무호흡이 생기겠죠. 근데 본인은 몰라요. 둘 다 잘. 병원에 저희 항상 물어보거든요. 코 고세요? 그러면 안 골아요. 검사하면 많이 골아요. 수면 무호흡 있으세요? 없어요. 수면 무호흡 되게 많아요. 본인은 몰라요. 근데 문제가 뭔가 좀 불편하다. 그럼 검사를 통해서 알아보는 게 사실 정확하고, 알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심한 분들. 저 자다가 숨 못 쉬어서 깨요. 그런 분도 있지만 주변 사람이 알아요. 야, 너 너무 시끄러워. 가서 병원 갔다 와. 남편은 안 갈라 그래요. 나는 안 불편하거든. 끌려오는 사람들 있어요. 뭐 때문에 오셨어요? 코를 많이 곤대요. 나는 불편한 게 아니죠. 본인은 억울한 거죠. 나는 잘 자는데 나를 괜히 데리고 와서 왜 검사를 시켜?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나이가 30대인데 고혈압약을 갑자기 먹기 시작해서 혈압약하고 수면무호흡이 연관이 있대.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고, 일단은 입을 벌리겠죠. 숨을 쉬는 길이 막히잖아요. 막히게 되면 보통 혀가 많이 무너지거든요. 혀가 무너져서 숨 막히면 숨을 쉬어야 되니까 입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입이 바짝바짝 마르겠죠. 그런 분들 가습기를 써요. 아니면 되게 뒤척임이 되게 심해. 옆으로 자, 엎드려 자. 이제 그런 분들은 의심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수면무호흡이 진짜 심한 분들은요, 코를 안 골아요. 막혀서 이러고 1분 넘게 숨을 안 쉬어요. 그러다가 그러다 또 길게는 막 2분 넘게 안 쉬거든요. 그런 분도 되게 많아요. 내가 집에서 혼자 살 땐 몰랐는데, 자녀가 손주를 출산해서 그 집에 갔는데 거기서 시끄럽대. 이런 분도 되게 많고, 실제로 저는 이제 감기 환자분들 진료보다가 환자가 맨날 아침에 입이 말라서 불편해요 라고 하면, 그런 분들은 수면무호흡 환자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구강점막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물고기를 밖에 꺼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비닐이 막 마르고 난리가 나죠. 마찬가지로 구강점막도 항상 촉촉해야 되는데, 이게 코로 숨을 못 쉬는 거죠. 막히기 때문에. 입으로 숨을 쉬어야 되면 입안이 건조해지고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물론 게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침분비가 줄어든 분들은 더 심하죠. 그러면 정말 땅이 말라서 갈라지는 것처럼 바짝바짝 말라서, 특히나 아침에 그런 분들은 구강업이 있는 거고, 구강업이 있는 분들은 검사해보면 상당히 수면무호흡이 나오기도 해서, 내가 그러고 보니까 아침에 입이 말라, 밤에 물을 좀 마시고 자도 여전히 말라, 그런 분들은 수면 검사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자녀분이나 손주분이 코 골면 정말 귀엽게 코 골고 잘 자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입을 벌리고 잔다. 그러면 성장 과정에서 턱이 자꾸 뒤로 밀리거든요. 턱이 밀리고 작아지는, 우리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대표적으로 양악수술하면 그렇게 되죠. 그리고 앞니가 좀 나와 있고 턱은 뒤로 들어가 있고, 옛날에 양악수술 되게 많이 유행했었잖아요. 양악수술하고 나서 코 골아요. 되게 많이 골아요. 그래서 수면무호흡 환자가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그 턱이 작으면 치아가 안 맞잖아요. 부정교합이 생기죠. 사실은 주걱턱이 좋아요. 턱이 튀어나와 있으면 되게 대형 평수같이 넓은 거거든요. 그래서 턱이 작으면 외모적으로는 이득이 있을 수 있지만, 수면하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손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아데노이드형 얼굴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요런 이제 방송이 많이 나왔죠. 구강 테이핑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잔다고. 꼭 이런 테이프가 아니더라도 아무 테이프나 써서 이제 테이핑을 하거든요. 근데 테이핑을 하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구강이 벌어져야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얘도 이유가 있으니까 벌어질 거 아니에요. 물론 수면무호흡은 없는데 단순히 이제 하악이 작은 분들이 구강호흡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상당수의 구강호흡은 수면무호흡 때문에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입이 벌어져서 숨을 쉬는 공간을 만드는 거죠. 이런 분들을 테이핑을 하면 안 좋겠죠.
구강 테이핑은 수면 무호흡이 없는 분들은 할 수 있지만 수면 무호흡이 있는 분들은 좋지 않다. 오히려 숨을 더 못 쉬게 만드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단순히 나는 입이 마르기 때문에 테이핑을 할 거야. 좋지 않은 생각인 것 같아요. 또 보면 요즘에 뭐 코에다 밴드 같은 거 붙이고 이게 비밸브라고 하거든요. 코 딱 숨이 들어오는 길인데 밸브를 넓혀주는 것들은 수면 무호흡에 끼가 되는 부위는 목젖하고 혀 편도 부위예요. 근데 여기를 넓혀줬어요.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 별로 없어요. 코 안에 느낌적으로는 약간 넓어지는 느낌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저거를 한다고 수면 무호흡이 줄어들 수가 없겠죠. 혀가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여기다 뭘 했어요.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근데 효과가 있는 제품들이 몇 개 있기는 해요. 코에다 껴서 양압기처럼 쓰는 거예요. 숨을 들이마시는 건 편하게 들이마실 수 있고 내쉴 때 저항이 걸려서 뒤에를 확장시키는 건데 불편해요. 그래서 효과가 있는 제품들은 생각보다 편하지는 않고 양압기 말고 최근에 나온 아이냅이라고 하는 음압기가 있는데 이렇게 되게 작아요. 충전이 가능하고 요거는 들고 다닐 수 있죠. 그래서 키면 여기서 이제 음압이 걸리면서 혀를 좀 당겨주는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요. 혀에다가 턱 리테이너라고 해서 혀를 얘가 딱 붙잡고 있는 실리콘처럼 붙잡았는데 걔는 실제로는 해보니까 너무 뒤로 빠지는 거죠. 얘는 그 전기로 이제 음압을 걸어주는 건데 물어서 하게 되면 석션이 걸리면서 혀의 위치가 이렇게 당겨지는 얘는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있는데 문제는 일단 이건 보험이 안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다음에 수면 무호흡이 있는 분들이 구강 구조를 잘 보면 아마 만져보시면 알 거예요. 이 딱딱한 부분에 이 아치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솟아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아치가 되게 높은 분들은 음압이 안 걸리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양압기를 내가 절대 못 써. 이거는 보통 초기 치료로 이용한다기보다는 양압기가 보험으로 들어왔으니까 금액이 엄청 저렴해요. 한 달에 뭐 만 얼마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양압기를 못 쓰는 분들을 저희가 대체하기 위해서 음압기를 쓰기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아주 중요한 치료가 되는 게 양압기인 거죠. 개인에 따라 느낌의 차이가 좀 있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증상은 중요하지 않아요. 피곤해, 뭐 졸려, 아니면 뭐 시끄러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합병증에 대한 예방이 가장 첫 번째 포커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실제로 고혈압이 컨트롤이 되지 않는 분들, 혈압이 되게 많이 널뛰게 하시는 분들 뒤에 보면 수면검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수면검사에서 수면무호흡을 없애면 혈압이 쭉 떨어집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이건 질환이구나 때문에 실제로 잘 쓰면 혈압이 떨어집니다. 당 수치도 떨어지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은 내가 증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는 썼을 때 구강업이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입 마르는 게 없어지고 수면의 깊이가 깊어지기 때문에 낮에 피곤한 게 줄고 다음에 여성분들 할머니들 되게 중요한 게 빈뇨가 줄어요. 왜 수면무호흡하고 빈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상관 되게 많아요. 야간 빈뇨는 밤에 이제 몸이 긴장하면 소변 생성량이 늘어나거든요. 화장실에 가요. 난 나이 들어서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자주 가. 실제로 양압기 쓰시는 분들 중에서 여성분들은 빈뇨 없어져서 난 이걸로만 쓰는 분도 꽤 있어요. 하지만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합병증을 예방하고 컨트롤하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 실제로 수면무호흡으로 진단받으면 보험도 안 들어줘요. 보험가입 거절당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겠어요? 보험사에서 이걸 중요하게 보는 거죠. 고혈압하고 당뇨만큼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쪽이 포커스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가 양압기가 있는데 양압기가 제일 강력합니다. 양압기에서 시작하시면 안 돼요. 자꾸 우리가 양압기를 써야 된다 그런 개념보다 수면 무호흡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나는 몰랐지만 무호흡이 있었구나. 그럼 이거를 어떻게 없앨까? 왜 없애야 되나? 없애야 되는 이유는 실제로 수면무호흡 중증에서는 40%가 넘게 고혈압이 유발됩니다. 당뇨도 한 20% 생겨요. 그러면 양압기를 쓰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잘라내거나 수술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환자가 중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잘라내는 걸로 안 돼요. 살 빼면 안 돼요? 살 빼도 안 돼요. 왜냐하면 10% 살을 빼면 30%의 수치가 줄거든요. 근데 내가 수면무호흡 수치가 40 나왔어 만약에 10% 뺐어. 그러면 30 정도 돼 있을 거예요. 10% 또 빼면 20 돼 있을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주는 거지 살 빼서 정상군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건 경증에서 5에서 15 사이에 수면무호흡을 갖고 있는 분들은 뭘 해도 좋아져요. 근데 심한 분들은 양압기를 써야 정상 수면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나는 수면무호흡이 없는 상태로 잡은 적이 없는 거구나. 그럼 이렇게 한번 잡으면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양압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면무호흡 없이 한번 잡아서 이 차이를 느껴보는 거죠. 수면무호흡 없이 한번 잡아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인생을 딱 양압기로 나누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적은 기간이나 그런 것들은 필요할 수 있지만 수면무호흡 없이 한번 잡으면 나중에는 저는 절대로 여행 갈 때 양압기 가져와라는 얘기 안 해요. 본인이 갖고 다녀요. 사실 양압기 뭐 평생 써야 된다 이런 개념보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하는 게 좋아요.
수면무호흡 없이 한번 자보자. 자보면 수면무호흡을 걷어내기 때문에 같은 시간 자도 수면의 깊이가 깊어질 겁니다. 근데 물론 적응 시간은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하루 만에 잘 쓰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1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평균적으로는 보통 한 달 안에 다 적응이 끝나는 것 같고, 이게 나이에 따라서도 이게 적응률이 좀 달라지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한 90% 돼요. 그리고 나이가 많은 분들 70대가 넘어가면 저는 반반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반반이라고 얘기하면 더 열심히 잘 쓰세요. 양압기 말고도 다른 것도 있어요. 치아에 무는 고강대 장치라고 해요. 치아에 걸어서 턱을 당겨주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요즘 최근 나온 음압기라고 치아에 물어서 이제 혀를 좀 당겨주는 그런 제품들도 있고,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양압기만큼의 장기간 지속 가능하고 강력한 거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얘가 또 보험으로 들어와서 굉장히 저렴해져서 나머지 거에 대한 치료가 좀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이게 양압기라고 하는 건데 원리는 되게 간단합니다. 바람을 그냥 지속적으로 불어넣어 주거든요. 그래서 보통 요즘에 나오는 것들은 통신도 되고 가벼워지고 굉장히 좋아졌는데, 아주 작은 것도 있어요. 경차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환자분들이 요즘에 저희 여행도 많이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휴대용 양압기 같은 걸 찾는 경우들이 많은데, 걔네들은 기능이 좀 빠진 것 때문에 보험에 못 들어와 있습니다. 쓰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마스크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능한 한 초반에 쓰실 때는 이렇게 코를 덮는 타입이 훨씬 좋습니다. 나중에 적응이 되고 나서는 콧구멍 타입, 필로 마스크라고 하는 걸로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기계를 연결하고요, 세팅을 병원에서 시켜주게 되고, 전원 버튼을 주무실 때 키면 이런 식으로 착용하고 밴드를 붙이게 되면 얘가 자연스럽게 바람이 나오면서 소리가 약간 나는데 되게 조용합니다. 코 고는 소리보다 훨씬 조용해요. 쓰고 있으면 바람이 쑥 들어오면서 잠이 들고 나서 막히는 부분을 많이 없애주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찾아봤더니 콧구멍 타입 마스크가 제일 좋다고 하는데 왜 처음부터 그거 안 줬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양압기를 하고 있는데 콧구멍 타입 마스크 쓰는 분들이 4%밖에 안 됩니다. 난 구강호흡이 심한데 왜 입을 덮는 거 안 줬어요? 저희 1%밖에 안 돼요. 대부분은 코를 덮는 타입의 마스크를 제일 많이 쓰고, 그 중에서 연골이 그래도 좀 강한 분들이 있어요. 젊은 남성분들, 그런 분들은 나중에 콧구멍 타입 마스크로 바꾸는 경우도 있다. 일단 양압기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오랫동안 수술을 해봤더니 데이터가 별로 안 좋아요. 수면무호흡을 줄이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누가 효과가 좋은 사람이 있거든요. 누가 좋냐? 편도가 큰 사람들. 편도가 크면 이건 공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목젖도 위로 올려서 꼬매주기도 하고 혀 뒤에를 잘라주기도 하고 편도도 제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편도가 큰 사람들은 수술에 대한 효과가 꽤 좋습니다. 그건 보면 알아요. 한 다음에 편도 사이즈를 보면 얼마만큼 튀어나와 있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등급을 나누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목젖을 기준으로 편도가 절반까지 튀어나오면 2단계, 3단계, 4단계 두 개가 거의 만나는. 그래서 많이 튀어나와 있으면 잘라낼 게 많기 때문에 효과가 좋아요. 근데 만약에 편도가 너무 작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수술에 대한 효과도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비염 환자분들이 다 얘기하는 건데, 이건 수면 자세하고 연관이 있어요. 심장이 여기 있죠. 평소에는 코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되면 피가 더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콧살이 있잖아요. 그 콧살이 붓는 거죠. 실제로 우리 잘 때 오른쪽 코가 막히면 이렇게 오른쪽 코를 위로 하고 돌아 누우면 얘는 뚫리거든요. 피가 몰리는 거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누우면 코가 막힐 수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좁아졌다는 거죠. 좁아졌기 때문에 누우면 막히는 거지, 사실은 요 조금 때문에 막히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할 겁니다. 일단은 먼저 원래는 왜 막히는지 원인이 있다면 얘를 좀 걷어내야 될 거고요. 뭐 알레르기 검사를 한다든지, 게다가 붓지 않게 하려면 좀 덜 붓게 하는 방법들이 있죠. 코 풀면 부어요. 그리고 피곤하면 부어요. 두 개를 좀 없애고, 붓기를 빼주는 방법은 코 세척하고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 같은 거를 미리 쓰는 거죠. 빨리 써야 돼요. 불편해. 이미 늦었어요. 약간 심하기 전에 미리 쓰면 코가 좀 더 훨씬 편해질 겁니다. 맨날 코는 비비고 맨날 훌쩍훌쩍 하면서 본인 안 불편해요. 왜냐면 계속 그랬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침을 하고 천식이 생겨. 천식을 방치하면 폐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섹스거리는 사람 없잖아요. 할머니들 중에서 옛날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때부터는 그렇게 써도 안 좋아지거든요. 스프레이를 병원에서 많이 주죠. 오트리빈 그런 거 많이 쓰시죠. 쓰면 안 됩니다. 이건 약물성 비염이라고 해서 가라앉지 않아요. 특히나 가장 효과가 좋은 건 식염수로 세척을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단순히 코로 숨을 못 쉰다라고 느끼는 것보다, 그런 분도 있죠. 코만 막혀요. 콧물이 많이 난다든지 가려서 비빈다든지. 잘 때는 더 심해질 거예요. 누우면 코가 더 붓기 때문에 구강호흡이 자꾸 생기고, 이것 때문에 잠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일단 코가 막히면
뭐 집중력 같은 거 떨어질 거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개 숙이고 공부하는 데서도 코에 굉장히 안 좋을 거라서 코가 막히면 여러 가지로 굉장히 일상생활에 불편감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부항업이 많아지면 턱이 발달을 못하기 때문에 자꾸 작아져서 치아에 대한 교합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거고, 성인이 되고 나서는 코가 막혀서 불편한 것도 있지만 뭐 콧물이 흘러서 불편한 분들이 나이 분들은 더 많긴 하거든요. 약간의 비염의 종류에 따라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비염물 같은 거 수술할 때 코 안에 콧살을 수축시키는 약을 써서 양쪽으로 숨을 쉬게 해주면 환자분들이 되게 새로운 세상을 만난 것처럼 편해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봤을 때는 되게 불편해 보이는데 본인은 안 불편해요. 막 코 안에 점막이 부어갖고 콧물도 많고 안 불편해서 여러분 안 불편해요. 왜냐하면 계속 그랬으니까. 아무튼 사람에 따라서 주관적인 느낌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세척을 그러면 하는 게 좋냐?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특히나 가장 효과가 좋은 건 식염수로 세척을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저는 매일 하거든요. 저도 축농증을 되게 많이 알아서 생기면 되게 괴롭거든요. 목에 가래 끼고 코 막히고 기침 나고 되게 불편한데, 세척하는 거는 여러 가지 제품이 있어요. 뭐 상관없이 사용하시면 되는데 오히려 제품보다 쓰는 방법이 더 중요하긴 합니다. 이렇게 통이 있고요. 가루약을 잘 열어서 탑니다. 수돗물을 잘 켜서 뜨겁지 않을 정도, 손으로 댔을 때 그냥 미지근한 느낌 있잖아요. 그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쭉 채웁니다. 여기까지 채워서 뚜껑을 닫겠죠. 잘 흔듭니다. 이런 자세로 편안하게 입을 살짝 벌리고 쭉 누르면 반대편으로 나와요. 처음 할 때는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환자분들 보면 3살 정도도 하거든요. 처음 할 때는 그냥 살짝 앞에 코딱지만 헹구는 느낌으로 밀착을 강하게 안 시키고 살짝만 넣었다가 흥, 살짝만 넣다가 흥, 그런 식으로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나는 세척은 못해요. 코딱지만 헹구는 느낌으로 하면 전혀 불편한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익숙해지면 반대로도 뺄 수 있고, 양쪽을 다 할 필요가 없어요. 가끔 가다 보면 막힌 쪽으로는 들어가는데 이렇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여튼지 간에 한쪽만 하고 양쪽을 다 할 필요는 없다. 잘 되는 쪽으로만 해도 충분하다. 그렇게 한 다음에 코를 세게 푸시면 안 됩니다. 손 대고 풀면 귀로 이제 올라가면서 귀가 아프거나, 안 들어가는데 억지로 넣으면 귀가 아픈 경우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세척하는 거는 모든 비염 환자한테 권장하는 편이고 실제로 효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세척을 자주 하는 게 코 컨디션을 떨어뜨린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코 세척을 한다고 하는 분들은 생각해보면 아예 코가 안 불편한 사람이 세척을 하진 않죠. 코가 불편한 사람들이 세척을 고려하기 때문에 세척을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건 세게 한다든지 안 들어가는데, 하고 나서 세게 푼다든지 그런 것만 안 하면 세척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코앞에 딱지가 자꾸 껴서 가운데 벽에 막 상처가 난 분들, 난 코딱지가 맨날 거기 껴요,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숨 쉬는 길이다 보니까 숨 쉬려고 하면 걸리적거려. 그럼 또 떼는 거죠. 떼면 딱지가 떨어지면서 고기가 상처가 나겠죠. 그러면 또 딱지가 생길 거잖아요. 난 불편하니까 또 떼요. 그럼 범위가 점점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억지로 제거 안 하고 세척만 하고 최대한 풀지 말고 상처가 아물 시간을 주면 그 범위가 줄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떼내는 건 피부가 얇기 때문에, 딱지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상처를 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갈 시간을 좀 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축농증 환자가 제일 좋아요. 비염하고 축농증하고 차이가 뭐냐? 비염은 콧물 나고 코 막히는 걸 비염이라고 얘기를 했죠. 문제는 코가 막히면, 축농증은 요런데 이제 구비동이라고 하거든요. 코 안에 환기가 안 되면 생깁니다. 실제로 저희가 코피 나는 분들 있잖아요. 코를 딱 막으면 안에 숨으로 막 막죠. 막으면 생겨요. 환기가 안 되는 분들은 세척을 하면 물리적으로 헹궈내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축농증이 있는 분들은 코 세척을 하는 게 좋고, 코에 자꾸 딱지가 껴. 그러면 딱지 끼는 거를 샤워 끝나고 세척하면 엄청 좋아요. 샤워 끝나면 이미 이 안에 있는 딱지들이 수증기를 머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떨어지거든요. 하고 나서도 하라고 하면 꼭 세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빡빡해서 그거 떼낸다고 한 번 하고 안 되면 2번 하는 게 낫지, 너무 세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비염에도 되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비염이 있어서 여러 가지 치료를 하는데 심하기 전에 미리 뭔가를 관리해야 돼요. 나 막혀서 불편해. 병원에서 스프레이를 줬는데 써봤더니 쓰니까 더 불편해. 이미 늦게 써서 그래요. 불편해지기 전에 계속 우리가 붓는 거, 이런 거 없애고, 붓기를 줄이는 거는 코 세척하면 붓기가 줍니다. 스프레이를 병원에서 많이 주죠. 근데 스프레이를 줬더니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이거 쓰면 몸에 안 좋다는데 이거 쓰지 말라 그랬어. 주변에서 막 쓰지 말라 그래요. 안 그래요? 옛날에 발명된 스프레이는 전신 흡수율이 막 16% 그랬거든요. 뿌리면 전신에 흡수가 되는 거죠. 얘가 스테로이드란 말이에요. 그러면 스테로이드 안 좋은 거 아니야? 쓰면 안 될 것 같아. 어차피 코 많이 막히면 저희가 먹는 약으로 처방해 드리거든요. 근데 1년 내내 써봤자 6알 먹은 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스프레이를 써서 관리를 잘하면 먹는 스테로이드를 줄이고 전신에는 0.1%밖에 안 가요.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는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럼 약국에서 사는 것도 있어요. 오트리빈 그런 거 많이 쓰시죠? 쓰면 안 됩니다. 지금도 쓰시는 분이 있어요. 옛날보다 많이 줄었는데 얘는 짧게 쓰는 약이에요. 이틀이나 3일 정도만 딱 쓰고 공간을 만들고 나서는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그 스프레이로 넘어가야 되는 거고, 이거를 1년 내내 쓰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약물성 비염이라고 해서 가라앉지 않아요. 얘는 결국에 수술로 가야 되기 때문에 코 안에 공간 만들어주는 그런 스프레이는 짧게 쓰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프레이 종류가 있죠. 병원에서 주로 처방하는 녹색 뚜껑이나 아니면 하늘 색깔 뚜껑 몇 개가 있어요. 그런 건 장기간 써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스프레이를 써서 상처가 생기면 간혹가다 코에 피가 나는 때는 잠깐 중단하는 게 낫거든요. 직접적으로 분사하다 보니까 분사량이 적은 걸로 넘어가도 되고, 근데 코를 이제 풀어서 자꾸 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처가 나면 사용을 중단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 스프레이가 너무 늦게 쓰면 안 돼요. 아 불편해 이때 쓰면 이미 늦었어요. 스프레이는 컨트롤 안 돼요. 그 전에 약간 부었네 그때 뿌리기 시작하고, 그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해요. 내가 써봤는데 효과 없어. 걔는 늦어요. 아침에 뿌리면 점심에 좋아져요. 그리고 늦게 쓰면 효과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심하게 전에 뿌려놓으면 아침에 뿌리면 점심에 코 안에가 편해진 걸 느낄 수 있어서 항상 그거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비염은 원인에 따라서 사실은 여러 가지 종류로 나뉜다 그랬는데,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진먼지 진드기. 되게 유명하죠. 진 먼지 진드기. 그럼 얘는 먼지냐 진드기냐? 진드기예요. 그래서 찾아보면 막 벌레처럼 생겼는데 이불에 되게 많이 살거든요. 근데 걔네가 원인인 경우엔 저희가 설화 면역 치료라 그래서 혀 아래 녹여서 몸의 상태를 바꾸는 거죠. 알레르기가 들어와도 반응하지 않도록. 그거에 대한 치료 성분이랑 80% 정도 되기 때문에 집에서 설화 면역 치료를 시작을 해도 되고, 근데 그건 대부분 다 젊은 층이에요. 나는 콧물이 많이 나. 근데 나이가 좀 많아. 그러면 알레르기는 대부분 아니에요. 왜냐면 나이가 들수록 알러지 반응은 감소하거든요. 남아있는 경우도 있지만, 원인을 찾아봤는데 원인이 특별하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난 콧물이 많이 나 라고 하는 건 관리로 가는 거고, 코가 막혀 근데 알레르기는 없어 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수술할 수 있어요. 수술해서 콧살을 좀 줄이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단순히 막히는 거에 따라서 모든 사람을 다 비염 수술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관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히는 게 불편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수술을 고려하는 게 맞고, 알레르기가 있다면 수술하는 거는 권장하지 않아요. 저는요. 코 안에 공간이 많아지면 수술하고 나서 콧물 많아졌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수술하기 전에 콧물 안 많았는데 많았죠. 부어서 흐르지는 못했죠. 이 모든 걸 논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코 안의 상태를 본인이 알고 있어야 된다. 내가 알러지 비염인지 어떤 비염인지 그런 것들은 가까운 병원 가시면 상담을 잘 해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본인이 모르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보통 젊은 들이 많은데 맨날 코는 비비고 맨날 훌쩍훌쩍 하면서 본인은 불편하지 않다고 그냥 두는 친구들이 있죠. 문제는 자꾸 비비다 보면 허는 거죠. 여기에 줄가 있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자꾸 비비다 보니까 주름살이 여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간지러워서 불편하구나. 본인은 불편하지 않으면 사실은 꼭 뭘 치료해야 되냐 생각하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붓다 보니까 축농증이 생겨. 그것 때문에 내가 침을 하고 천식이 생겨. 그런 분들은 이거는 치료 대상으로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비염하고 천식, 얘네들은 친구들이거든요. 코가 붓는 게 비염이고요. 기관지가 붓는 게 천식이죠. 그러면 나는 천식이 있나? 그래 보니까 나는 밤에 기침을 유독 많이 하네. 콧물도 약간 있고 밤에 기침이 심해. 천식 기침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엔 알레르기를 걷어내면 천식도 좀 좋아지는. 천식이 있으면 문제가, 천식을 방치하면 폐기능이 떨어지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쌕쌕거리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할머니들 중에서 옛날에 길 갈 때 이렇게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분들은 일단은 이게 뭔가 천식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기도 개형이라 그래요. 기관지가 말랑말랑해야 되는데 딱딱해서 좁아진 상태로 굳으면 그때부터는 흙길 써도 안 좋아지거든요. 비염이 있는데 기침을 밤에 했는데 내가 항상 하는 게 아니라 감기 걸린 밤에 기침했어. 이거 천식이라던데? 그러면 천식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 됩니다. 검사하면 나오거든요. 그런 다른 질병하고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요. 나 이거 불편해요. 그럼 검사를 합니다. 알레르기 검사를 먼저 해보는 게 첫 번째예요. 왜냐하면 코를 붓게 만드는 많은 원인 중에서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알레르기가 있으면 얘를 좀 치료하거나 걷어내면 비염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대표적인 게 알레르기 비염이 있고요. 알레르기 비염은 진먼지 진드기 같은 애들이 있고 날아다니는 화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에 따라 치료 방법이 좀 달라지는데, 사실은 원인을 걷어내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죠. 나는 봄, 가을에 알레르기가 심해지는데 화분 날아다니는 걸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분들도 저희가 면역치료 같은 것도 할 수 있거든요. 비알레르기성 비염도 있어요. 그래서 알레르기랑 상관이 없는 비염이죠. 이런 것들은 결국 유지 관리가 중요하고 필요에 따라 수술을 할 수도 있고, 노인분들은 절대적으로 많은 게 우리 혈관성 비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혈관이 이제 발달하면서 아니면 콧살이 위축되면서 콧물을 그냥 줄줄 흘리는 그분들이 제일 많아요. 그냥 나는
밖에 나가면 콧물 나, 밥 먹으면 콧물 나, 약 먹어도 안 나. 그런 분들은 치료 방법이 완전 달라요. 그냥 스프레이로 관리하는 거라서 그렇게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먼지 진드기가 실제로 비염을 엄청나게 유발시키기 때문에 제가 진먼지 진드기 양성 나오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일단 얘네들은 피부 각질이 떨어져 있는 천 종류에 되게 많이 삽니다. 그러면 그 각질이 떨어져 있는 천들을 최대한 자주 세탁을 해야 돼요. 이불하고 옷은 어쩔 수 없잖아요. 플라스틱 옷을 입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는 세척 주기를 침대 침구류도 1, 2주 간격으로 되게 자주 빠는 거죠. 그러니까 빨 수 있는 이불을 써야 돼요. 빨지 못하는 이불을 쓰면 아무런 효과가 없겠죠. 근데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진드기 방지에 처리됐습니다 라고 돼 있는 것들. 실제로 걔네가 효과가 있으려면 꽤 비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런 거에다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 옷을 그러니까 자주 빨아주고, 매트리스는 햇빛이 드는 데 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잠자고 나면 걷어서 햇빛이 자연스럽게 들 수 있게 그렇게 해주면 줄겠죠. 그리고 당연히 세탁도 많이 해주고 옷도 자주 빨아주고. 이게 진드기 관련돼서는 심한 분들은, 제가 외국에 있는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눈이 부어서 입술도 이렇게 부었다고. 뭐 하다가 카페트 청소하다가. 되게 조심해야 돼요. 진드기가 너무 많은 양이 들어오면 실제로 숨 차서 실려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드기 관련돼서는 집을 정돈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진드기 알레르기가 있으면 건조하게, 너무 습하지 않게. 없는데 자꾸 구강호흡 때문에 불편해. 그럼 가습기 써도 되고. 저는 세척하는 걸 잘 보이는 대로 뒀으면 좋겠어요. 항상 루틴으로 만드는 거죠. 샤워하고 세척하고 코에 뿌리는 약도 눈에 잘 보여야 이게 손이 가지. 약간 부었는데 그럼 여기 있어요. 그럼 뿌리고. 심하기 전에 뿌려서 관리하면 약 먹는 걸 줄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나는 만약에 비염 때문에 항상 불편해서 나는 뭐 불치병처럼 막 진짜 불편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버스 타고 가는데 두 정거장 가는데 재채기를 40번 하더라고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진작에 약을 먹었어야 돼요. 약은 안 좋은 거야, 안 먹을래, 이런 개념보단 고혈압을 조절하는 것처럼 심해지기 전에 컨트롤하면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 사람에 따라서는 약을 쓰고, 심한 어떤 분들은 설화 면역 치료를 하고, 그 정도로 정리를 하는 게 가장 맞지 않나. 난 양약을 안 먹을 거야. 한약은 뭐 다른가요? 오히려 정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약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해보고, 그래도 불편하면 고혈압 약처럼 조절을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